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재벌가의 사모님이 손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지만 그 초라한 웨이트리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심지어 사모님의 아들마저 경악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울 청담동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고급스러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골든 크라운. 이곳의 벽은 수백억 대의 밀실 거래, 유력 가문들의 정략 결혼, 그리고 결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비밀들의 목격자였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인공 별자리처럼 빛났고 그 아래 놓인 실크 식탁보와 은식기들은 일반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을 훌쩍 넘는 가격을 자랑했다. 이지아는 오른손에 트레이를 완벽하게 균형 잡은 채 테이블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골든 크라운에서 꽤 오랜 시간 일해왔다. 부유한 고객들의 사소한 버릇부터 돈이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를 준다고 믿는 자들이 퍼붓는 모욕까지 모든 것에 이골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직원용 출입구를 넘어서자마자 창백하게 질린 최 지배인의 얼굴을 본 순간 지아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백미란 여사님이 오신다. 최 지배인은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드님과 함께 메인 테이블로. 내 말 잘 들어. 이지안. 단 하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돼. 단 하나도. 지안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백미란 여사. 그 이름 속 자만으로도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맨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구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성운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 구 강명석 회장의 미망인이었다. 남편이었던 강 회장이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존경받았던 반면 그의 아내는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백 여사는 그녀가 발을 들이는 모든 레스토랑, 백화점, 부티크의 공포 그 자체였다. 수십 년 경력의 지배인들을 눈물짓게 만들었고 자신을 불쾌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을 해고시킨 전력도 수두룩했다. 그녀의 혀는 주방의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웠고 자신이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한 경멸에는 한계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 여사를 전담할 직원이 바로 지안이었다. 그녀의 절친한 동료 윤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구역을 바꿔달라고 지배인님께 부탁해봤는데 안 된대. 네가 제일 프로답고 압박감을 잘 견딘다나 뭐라나. 그 말은 즉 네가 진상 손님 앞에서도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제일 낮다는 뜻이지. 지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소문 들었어? 저번 방문 때는 하룻밤 새 직원 3명을 무릎 꿇리고 해고시켰다며. 그중 1명은 여기서 몇 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나도 다 들었어. 지안아. 하지만 난 이 일이 필요해. 우리 엄마가 나만 바라보고 계시잖아. 난 누군가를 두려워할 사치조차 없어. 서아는 존경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지안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어머니 송은숙 여사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지안이 버는 모든 돈은 끝없이 쌓이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그때 레스토랑의 육중한 메인도어가 열리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누군가 세상의 볼륨을 꺼버린 것처럼 기묘한 침묵이 홀을 감쌌다. 백미란 여사가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마치 바닥이 자신의 발에 밟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는 듯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는 자세와 턱을 살짝 치켜든 각도는 진정으로 오만한 자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나는 너희 모두보다 우월하며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녀의 뒤에는 외아들 강서준이 따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삶은 온전히 어머니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백 여사가 아들의 사업, 교우관계, 심지어 연애사까지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람들 몰래 그를 성운그룹의 꼭두각시라 부르는 이들도 많았다. 최 지배인은 거의 뛰다시피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너무도 안쓰러워 보일 지경이었다. 백 여사님, 서준 도련님, 오늘 밤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언제나처럼 가장 좋은 테이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백 여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그가 가구의 일부라도 되는 듯 곁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서비스가 쓸만하길 바라죠. 저번에는
와인 온도가 형편없더군요. 이 식당엔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억지로 마셔주긴 했지만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완벽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모님, 저희 최고의 직원이 직접 모실 것입니다. 백 여사의 날카로운 눈길이 마침내 최 지배인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아무리 용감한 남자라도 뒷걸음질치게 만들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그러길 바라죠. 당신들 모두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레스토랑의 가장 좋은 전망을 자랑하며 무엇보다 백 여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가장 좋은 메인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서준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는데 억압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어깨가 살짝 굽어 있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모두가 재앙을 예상하고 있었다. 백 여사가 트투리를 잡을 때까지 과연 몇 분이나 걸릴지 마음속으로 내기를 걸고 있을 터였다. 안녕하십니까? 지안이 맑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골든 크라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안이며 오늘 밤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실 것을 준비해 드릴까요? 백 여사는 잔인한 사람들만이 가진 특유의 노골적인 시선으로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상대방을 철저히 하찮은 존재로 느끼게끔 고안된 시선이었다. 탄산 없는 미네랄 워터,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정확한 상온으로, 그리고 테이블에 가져올 때 반드시 병이 미개봉 상태여야 해. 주방에서 천 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사모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겐 최고급 위스키로 일반 손님들한테나 내놓는 쓰레기 같은 술 말고. 백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안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지안은 즉시 바바알리에이로 물러났고 백 여사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태울 듯 따라붙는 것을 서아가 중간에 그녀를 붙잡았다. 어때? 예상대로야. 하지만 감당할 수 있어. 조심해, 지안아. 저 여자는 세상 전체에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 같아.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백 여사가 요구한 대로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3번이나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음료를 챙겼다. 상온의 미개봉 미네랄 워터, 그리고 VIP를 위해서만 보관해두는 특별 리저브 위스키.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백 여사는 아들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제 너도 정착할 때가 됐어. 서준아, 명성 그룹 측과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다. 그 집 딸 유라가 너한테 딱이야. 뼈대 있는 가문에 교육도 잘 받았고 무엇보다 아내의 자리가 어디인지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아이니까. 어머니,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전 유라 씨한테 관심 없습니다. 네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게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보하는 거지. 우리 성운그룹의 핏줄은 아무하고나 섞일 수 없어. 내 아버지가 과거에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가 어떻게 끝났는지 똑똑히 봤잖아. 물을 따르려던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 속에 무언가가 그녀의 기억 깊은 곳,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어떤 공간을 건드렸다. 주문하신 물과 위스키 준비해드렸습니다. 백 여사는 물병을 집어들고는 마치 범죄 증거라도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살폈다. 병에 물기가 묻어 있잖아. 왜 물기가 있지? 실내 온도와 물병의 온도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로 현상입니다, 사모님. 내가 무슨 무식쟁이인 줄 알아? 어디서 감히 과학적인 설명을 늘어놓고 있어. 당장 물기 하나 없는 말은 병으로 다시 가져와. 죄송합니다, 사모님. 즉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지아는 병을 들고 주방으로 물러났다. 주방에서 오만석 셰프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백 여사지? 누굴 괴롭히겠어? 기운내, 지아나. 저 여자는 너나 나보다 훨씬 독한 사람들도 망가뜨리려 했던 사람이야. 그래도 우린 이렇게 버티고 있잖니? 지아는 짧은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에는 수건으로 병을 꼼꼼히 닦아 테이블로 돌아갔다. 식사는 뻔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백 여사는 모든 요리, 모든 서비스, 모든 디저트에서 흠을 잡아냈다. 수프가 너무 뜨겁다. 샐러드에 마음에 안 드는 채소가 들어갔다. 빵이 덜 바삭하다 등. 지아는 매 불만을 프로답게 대처했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천천히 타들어가는 양초처럼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서준은 식사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듣기보다 지안을 관찰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지안이 테이블에 다가갈 때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쫓았고 그 눈빛에는 지안조차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강렬함이 서려 있었다. 서준아, 저런 하인들 그만 좀 쳐다봐. 백 여사가 날 선 목소리로 공기를 갈랐다. 아주 천박해.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마라. 널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건 나야. 경고하는데 허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런 부류는 우리를 모시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섞일 대상이 아니야. 첫 코스의 접시를 치우고 있던 지아는 그 말에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하인, 저런 부류. 마치 그들에게는 꿈도 가족도 존엄성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어머니를 위해, 밀린 병원비를 위해, 생존을 위해 그동안 배워온 대로 자존심을 억눌렀다. 결정적인 순간은 디저트 코스에서 찾아왔다. 지아는 레스토랑에 특별 디저트를 내왔다. 그것은 오만석 셰프가 이 테이블의 손님이 누구인지 알고 각별히 신경 써서 만든 미학적으로도 완벽한 걸작이었다. 하지만 지안이 그것을 백 여사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거 시킨 적 없어. 저희 셰프님께서 사모님께 특별히 대접해드리는 하우스 서비스입니다. 내가 공짜 디저트나 구걸해야 할 상으로 보여? 내 돈 주고 디저트 하나 못 사 먹을 것 같아? 아닙니다, 사모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시는 최고 귀빈들을 위한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백 여사는 경멸 가득한 손짓으로 접시를 확 밀쳐냈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거칠었던지 디저트 접시는 테이블을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다른 손님들이 경악하며 쳐다보는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이 쓰레기 당장 치우고 디저트 메뉴판이나 가져와. 뭘 먹을진 내가 결정하니까. 지아는 전 직원의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깨진 접시 조각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가슴속에서 모멸감이 불타올랐지만 그녀는 표정을 평온하게 유지했다. 즉시 치워드리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그녀가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과 크림을 치우고 있을 때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백 여사의 구두코 근처로 굴러간 작은 물건. 그것은 세월에 바래고 낡은 지안이 항상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백 여사가 지안보다 먼저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사진에 머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떨림이 배어 있었다. 제 것입니다, 사모님. 돌려주십시오. 어디서 났냐고 묻잖아. 백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사진을 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당장 대답해. 당황한 서준이 어머니를 그렇게 동요하게 만든 사진을 보려고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넌 빠져. 서준아. 레스토랑 전체에 정적이 감돌았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심지어 배경 음악마저 멈춘 것 같았다.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백 여사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 그리고 그 순간 지안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직업의식도 순종적인 태도도 모두 증발해버렸다. 남은 것은 일개 웨이트리스의 얼굴에서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단호함이었다. 그 사진은 레스토랑의 침묵을 뚫고 지안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리고 백미란 여사님, 그 사진 속에서 사모님과 아주 많이 닮은 한 여성 곁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바로 이 레스토랑 로비에 초상화가 걸려있는 그분과 동일 인물이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골든 크라운의 로비, 강명석 회장의 기품 있는 초상화가 걸려있는 곳으로 쏠렸다. 그러니 제게 설명해 보시죠, 사모님. 지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사모님이 그분의 삶에 나타나기도 훨씬 전에 찍힌 그분의 사진을 도대체 왜 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걸까요?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백미란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고 서준은 마치 지안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골든 크라운에 내려앉은 정적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백미란 여사는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두 손으로 사진을 쥐고 있었다.
늘 차갑고 계산적이던 그녀의 두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바로 취약함이었다. 누가 이걸 어디서 났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평소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누가 널 보냈어?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평생을 두려움과 생존을 위해, 그리고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말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경고 때문에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아무도 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가족의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낡은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관하셨죠. 제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던 물건들 말입니다. 거짓말. 백 여사가 언성을 높였지만 그 음성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우리 성운 그룹을 협박하려고 널 여기 심어놓은 거야. 얼마를 원해? 이 짓을 꾸미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서준이 깊은 혼란을 드러내며 일어섰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낡은 사진 한 장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넌 아무것도 몰라. 백 여사가 맹수처럼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이해한 적이 없어. 그제야 최 지배인이 개입할 용기를 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에게 다가가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사모님, 이 대화는 프라이빗 룸에서 조용히 나누시는 게 어떨는지요? 저희가 따로 방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백 여사가 그 말을 내뱉듯 쏘아붙였다. 그녀는 고소장이라도 내밀듯 지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와 나는 지금 당장 단둘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사모님과 단둘이 나눌 이야기 따윈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지안 스스로도 놀랐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시죠. 네가 감히 날 모욕해? 일개 식당 종업원 주제에. 전 단순한 종업원이 아닙니다, 사모님. 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일 뿐이며 이 레스토랑에 그 어떤 손님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 누구도 성운그룹의 백미란 여사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맞선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보다 훨씬 덜한 모욕에도 사람의 커리어를 짓밟고 사업을 망가뜨리고 타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쩌면 두려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무언가 더 강력한 감정이 그것을 압도했다. 어머니가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저 사진을 숨겨왔는지 알아야겠다는 열망, 자신이 모르는 사이 자기 삶을 규정해버린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갈망이었다. 백 여사가 지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거리를 좁혔다.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잔주름과 수십 년의 표독스러움이 깊게 팬 얼굴이 지안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넌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꼬마 아가씨. 백 여사가 뱀처럼 쉬쉬거렸다. 난 널 짓밟을 수 있어. 이 도시, 아니 이 나라 어디에서도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너와 네 어미의 삶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주지. 왜죠?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때문에요? 도대체 그 사진 속에 무엇이 사모님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겁니까? 백 여사의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너무나 빠르고 본능적인 움직임이라 누구도 반응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바닥이 지안의 뺨을 치기 직전 다른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서준이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백 여사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작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를 말리는 거요. 네가 감히 내게. 네, 감히 그럴 겁니다. 이 상황은 도를 넘었어요. 전 평생 어머니가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 남을 굴복시키고 파괴하고 통제하는 걸 봐왔다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맞서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항상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지안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회한이 담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무례함과 우리 가족의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모두가 자아가 없는 꼭두각시라고 불렀던 백 여사의 아들이
제 손으로 어머니의 폭주를 막아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준아, 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백 여사는 조금 평정을 되찾았지만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깔려 있었다. 저 계집애와 저 애의 애미는 위험한 것들이야.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에 대한 위협이라고. 아버지요? 서준은 어머니가 쥐고 있던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 사진 이리 줘보세요. 안 돼. 내놓으시라고요. 서준은 어머니가 손을 쓰기도 전에 사진을 빼앗아 들었다. 사진을 응시하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건 젊은 시절의 아버지잖아. 내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젊은 시절.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여자,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서준아, 내 말 들어라. 누구죠? 서준이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다. 마치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듯 우리 아버지를 껴안고 있는 이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요? 백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무도 아니야. 천것일 뿐이지. 저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지안에게 향했다. 지안 스스로도 자신이 그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사진 속의 여자는 제 어머니 송은숙입니다. 그리고 초상화 속 강명석 회장님의 표정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라면 회장님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셨군요. 진심으로요. 백 여사는 흐느낌에 가까운 쓴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참으로 역겨운 단어군. 사랑이 제국을 세워주진 않아. 사랑이 부를 유지시켜주지도 않지. 사랑이란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민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그럼 사실인 겁니까? 서준이 절박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전에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게 이전이 아니야. 결혼 생활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백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양반은 그 여자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 여자가 스스로 떠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선택이요? 지안이 해답을 갈구하며 한 걸음 다가갔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저희 어머니는 이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왜 이 사진을 범죄 증거물이라도 되는 양 숨겨두셨던 거냐고요. 범죄가 맞으니까 백 여사가 독을 품고 소리쳤다. 내 애미가 한 짓은 범죄야. 우리 가문에 대한 범죄,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범죄, 내 평생의 행복을 앗아간 범죄라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정직한 분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내 애미는 성운그룹 본가의 식모였어. 백 여사가 지안의 말을 끊으며 도끼를 뿜어냈다. 감히 주인집 아들에게 눈을 돌린 가정부, 쥐뿔도 없는 주제에 철없고 순진했던 도련님을 유혹해서 영원한 사랑 따위의 망상이나 심어준 기회주의자였다고. 거짓말 마세요. 이게 진실이야. 명석의 집안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명문가에서나 할 법한 조치를 취했지. 네 애미를 쫓아냈고 다시는 명석에게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넉넉한 돈을 쥐어준 거야. 지안의 세상이 휘청거렸다. 어머니가 성운그룹의 본가에서 일했다고? 쫓겨나면서 돈을 받고 사라졌다고? 왜 단 한 번도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 믿을 수 없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아까의 확신을 조금 잃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어머니가 과거를 숨긴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어머니는 절대 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믿든 말든 그게 현실이다. 네 애미는 돈을 챙겨서 떠났고 상심에 빠진 명석은 결국 나와의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지. 우리 두 가문의 위치에 걸맞은 완벽한 결합이었어. 난 그 사람에게 후계자를 안겨주었고 체면을 지켜주었고 그가 꿈꾸던 제국을 옆에서 함께 세웠어. 하지만 그는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했지. 서준이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서 항상 슬퍼 보이셨던 거군요. 좋은 일이 있을 때조차도 완전히 기뻐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난 그저 회사 일 때문인 줄만 알았는 전부 그 여자 때문이었어. 내 아버지는 널 끔찍이 아꼈어. 백 여사가 절망적으로 아들에게 매달렸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널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란다. 그럼 아버지 개인의 행복은요? 한 번이라도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난 침묵이 뒤따랐다. 백 여사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늙어버린 것 같았다.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철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난 언제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어. 지아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삶,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뿌리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대화해봐야겠어요. 지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겠습니다. 내 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백 여사가 다시 차가운 본성을 조금 회복하며 말했다. 입을 다무는 대가로 두둑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받았죠. 백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충분한 긍정이었다. 언제죠? 지안이 파고들었다. 언제 제 어머니에게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겁니까? 네가 알바 아니야. 이건 제 삶이고 제 과거입니다. 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껏 동상처럼 서 있던 최 지배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지안 씨, 오늘은 이만 퇴근하는 게 좋겠어요. 뒷수습은 내가. 아니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모든 대답을 듣기 전까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지. 백 여사가 뻣뻣한 동작으로 핸드백을 챙겼다. 가자, 서준아. 아니요, 전 남겠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니? 남겠다고요. 이 이야기는 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신만큼이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백 여사는 처음 보는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고통 같기도 했고 깊은 실망감 같기도 했다. 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서준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실수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지는 않겠습니다. 백 여사는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은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그녀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다. 레스토랑 도어가 그녀의 뒤에서 닫히자 마치 그곳에 있던 모두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는 것 같았다. 서준이 지안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무례함, 숨겨진 비밀들, 전부 다요. 왜 남으신 거죠? 지안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 모든 걸 잊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평생 동안 제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영원히 찾지 못할 퍼즐, 조각 같은 거요. 그런데 당신,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그 조각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안의 팔을 만졌다. 지안아, 괜찮아? 모르겠어. 지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때 주방에서 오만석 셰프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더불어 무언가를 깊이 깨달은 듯한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지안아, 셰프의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굳어 있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진작에 말해줬어야 했는데. 셰프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난 네 어머니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 우리 둘 다 젊었던 시절 성운그룹 본가에서 함께 일했었지. 그리고 강 회장님과 은숙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백 여사가 수십 년 동안 숨겨온 그 진실을 말이야. 지안의 심장이 너무도 거칠게 뛰어 홀 안에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무슨 진실이요? 오 셰프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엿듣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지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백미란 여사는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니는 결코 돈을 받고 도망친 게 아니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신 거지. 백 여사와 그녀의 가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려 했던 무언가를 말이다. 무엇을 지키려고요? 오 셰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바로 너다, 지안아. 네 어머니는 널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 왜냐하면 넌 단순한 송은숙의 딸이 아니라 강명석 회장의 핏줄. 백미란이 수십 년간 훔쳐 통제해온 성운그룹의 진짜 상속녀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멈췄다. 지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서아와 서준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서준 역시 지안과 똑같은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셰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안은 그저 막강한 권력자에게 맞선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다. 그들이 성운그룹이라는 가문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이제 막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골든 크라운에서 지안과 어머니가 사는 낡은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고 지안은 다리가 너무 떨려 걸을 수조차 없었기에 그 호의를 받아들였다. 오만석 셰프는 더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하지만 지안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다. 방금 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인지 어머니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야만 했다. 서아가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지안은 정중히 거절했다. 이건 그녀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아니, 서준과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원한다면 밖에서 기다릴게요. 지안이 자란 초라한 빌라 앞에 차를 세우며 서준이 말했다. 아니요, 셰프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서준 씨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서준 씨도 모든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거대한 기업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사치 속에 살아온 자신과 달리 테이블을 닦고 서빙을 하며 살아온 숨겨진 누이가 생겼다. 그들은 말없이 좁은 계단을 올랐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깜빡거리는 낡은 조명. 지안은 서준이 속으로 자신이 자란 대저택과 이곳을 비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위축되었다.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지안이 말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집의 가치는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안은 문을 열기 전 크게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평생 묻혀있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자신이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작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집 안 풍경이 나타났다. 탁자 위에 소박한 꽃병, 손수 만든 커튼, 곳곳에 놓인 가족 사진들,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송은숙은 어깨에 쇼를 두른 채 낡은 소파에 앉아 찻잔을 쥐고 있었다. 지안이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오자 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안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리고 이분은 그러나 은숙의 시선이 서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가 쥐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말도 안 돼.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속삭였다. 명석 씨, 전 강명석 회장님이 아닙니다. 어머니. 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분의 아들 강서준입니다. 은숙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준의 이목구비를 살피는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똑같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그 사람과 너무 똑같아. 눈빛도, 서 있는 모습도. 엄마. 지안이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은숙은 그제야 서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변했다. 평생토록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간절히 기다려왔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다 알게 된 거구나. 질문이 아니었다. 일부만요. 엄마가 성운그룹 본가에서 일하셨다는 거, 강 회장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오만석 셰프님이 오늘 밤 제게 해주신 말까지요. 은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석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구나. 사실인가요, 엄마? 지안이 다가가 어머니의 두 손을 쥐었다. 강명석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게 사실이에요? 끝없는 정적이 이어졌다. 은숙은 딸을 보며 사랑, 죄책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래, 내 딸, 사실이란다. 강명석은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고 넌 그 사랑의 결실이야. 지안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영원히 바꿔버린 실제하는 진실이었다.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평생 아빠에 대해 물었을 때마다 우릴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절 속이신 거예요?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은숙이 오열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오직 널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누구로부터요? 은숙은 문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준을 바라보았다. 거기 앉으렴, 청년. 자네도 내 딸만큼이나
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어. 이 이야기는 꽤 길고 나도 이제 혼자 짊어지고 있기엔 너무 지쳤단다. 지안과 서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은숙은 너무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마침내 도려내려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성운 가문 본가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난갓 20살이 넘은 촌뜨기였어. 배운 것도 연줄도 없고 오직 일할 두 손밖에 없던 가난한 여자애였지. 저택의 식모로 고용돼서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다른 사용인들의 식사를 차리는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 아득해졌다. 명석 씨는 내가 알던 다른 부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단다. 날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했고 안부를 물었고 내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줬어. 그래서 두 분이 사랑에 빠지신 거군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난 거리를 두려했어. 내 주제를 알았으니까. 그 사람 같은 대단한 남자와 나 같은 여자는 결코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 하지만 명석 씨는 끈질겼어. 핑계를 대서라도 나와 대화하려 했고 내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서재에서 책을 몰래 가져다 주었지.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날 웃게 만들어줬어. 은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에 잠겨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심하게 편찮으셨는데 약값이 없어서 주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 명석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약국으로 데려갔지. 약값을 전부 지불해주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하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난 평생 잊지 못해. 뭐라고 하셨는데요? 서준이 숨죽여 물었다. 그가 말했지. 사랑은 갚는 게 아니야. 은수가 나누는 거지. 그 순간 난 깨달았단다. 내가 이 남자를 내 목숨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나요? 온 마음을 다해 날 사랑해 주셨어. 매일같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줬지. 우린 계획도 세웠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계획들. 그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어. 강명석이라는 성운의 성씨를 버리고 그저 평범한 남자 명석과 은숙으로 살아가자고 했지.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지안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백미란. 그 이름이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무거운 돌덩이처럼 아파트 전체를 짓눌렀다. 당시 미란 씨는 명석의 아내가 아니었어. 양가가 사업과 부를 확장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맺어준 약혼녀였지. 명석 씨는 그녀를 거의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사랑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집안의 억압으로 억지로 묶여 있었지. 서준이 씁쓸하게 덧붙였다. 아버진 선택권이 없었군요. 우리 사이가 회장님, 그러니까 명석 씨의 아버지 귀에 들어갔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단다. 회장님은 명석 씨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명성을 짓밟고 그를 돕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지. 지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절 임신하셨던 때군요. 그래, 내 딸. 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지만 그들에겐 최악의 재앙이었어. 본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석 씨의 아버지가 내게 어마어마한 돈을 제안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평생 입을 다물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지안과 서준의 얼굴에 경악이 서렸다. 물론 난 거절했어.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지. 넌 명석 씨와 나의 일부였어. 우리의 사랑이 생명으로 잉태된 건데 어떻게 그걸 내 손으로 지우겠니? 그럼 강 회장님은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나요? 명석 씨는 싸우고 싶어 했어. 가족과 맞서고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 하지만 난 그걸 지켜볼 수 없었단다. 그가 나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리면 그의 가족은 우리 삶을 철저한 지옥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총동원해 우리를 파멸시켰을 테니까. 난 내 아이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평생 후회하며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았어. 은숙의 얼굴은 이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난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렸어. 명석 씨에게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회장님이 주신 돈을 챙겼다고 거짓말을 했지. 널 떠날 것이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질게 쏘아붙였어. 엄마, 지안이 오열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을 찢어발겼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진실을 알았다면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싸웠을 테고 성운그룹은 무자비하게 우리 모녀를 짓밟았을 테니까. 그럼 아버지는요? 지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제 존재조차 모르셨던 거네요. 은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유산을 했다고, 아이는 잘못됐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는 내 말을 믿었지. 왜냐하면 내가 그런 끔찍한 일로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서준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고 자신의 아이는 죽었다고 믿으며 사셨던 거군요. 그게 아버지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을지 감이 잡히십니까? 알아. 은숙이 통곡했다. 그 거짓말이 내 영혼도 똑같이 파괴했으니까 난 단 하루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단 하룻밤도 우리의 잃어버린 미래를 꿈꾸지 않은 적이 없었어. 왜 나중에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지안이 물었다. 상황이 잠잠해지고 제가 컸을 때 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으셨냐고요. 백미란이 날 먼저 찾아냈기 때문이야.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네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미란 씨가 날 찾아왔어.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몰라. 그녀는 네 존재를 알고 있었고 명석 씨가 네 친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명석 씨에게 접근하거나 널 위해 권리를 주장하려 든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지. 협박을 했다고요? 그녀는 자기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어. 네 사진을 던져주더구나. 지안이 네가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 그녀는 언제든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세상 어디로 도망쳐도 성운그룹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경고했어. 지안의 가슴 속에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백미라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성운그룹의 적법한 혈육이 빈민가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자신은 남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 적당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몇십 년을 숨겨둔 물건. 그게 뭔데요, 엄마? 은숙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내가 저택에서 쫓겨나던 날 명석 씨가 날 몰래 찾아와 이걸 건네주었어. 절대 열어보지 말고 보관하라고.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은숙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서준의 눈을 커지게 만든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성운그룹의 붉은 밀랍 인장이 찍힌 봉투였다. 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 은숙이 고백했다. 명석 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 이제 그 순간이 온 것 같구나.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쓰인 편지였지만 수신인은 명확했다. 흐릿해진 잉크 위로 내 딸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열어봐요. 서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아는 봉투를 뜯고 자필로 쓰인 편지를 꺼냈다. 교육받은 자의 정갈하고 기품 있는 필체였다. 지안이 소리내어 읽어내려가자 그들이 알던 세상의 모든 축이 영원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숨쉬고 있는 내 딸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고 네 어머니가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는 뜻이겠지. 널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난 그 거짓말을 한 번도 믿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넌 살아있다고, 네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거짓말을 짊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단다. 그 거짓말이 내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난 네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한다. 진정한 사랑은 때론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법이니까. 이 상자 안에는
네가 누구인지 증명할 서류들이 들어있다. 내가 비밀리에 만들어둔 너의 출생증명서, 네 어머니와 나의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가족들이 날 협박해 유언장을 수정하기 전에 내가 직접 작성했던 원래의 친필 유언장 복사본이다. 이 유언장에서 나는 너를 내 유일한 적법한 상속녀로 인정하며 내 모든 재산과 성운그룹의 지분 절반을 네게 남긴다. 세상은 모르지만 너는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이고 이것은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마땅했던 너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내 가족들은 이 문서를 찾으면 반드시 파기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네 어머니에게 이것을 맡겼다. 네 미래를 지킬 사람은 오직 네 어머니뿐이라 믿었기에 만약 네가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너는 내 딸이다. 모든 역경을 딛고 사랑을 선택했던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강인한 아이이며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단 한 번도 널 안아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내 딸. 너의 아버지 강명석. 편지 낭독이 끝난 후 방 안에는 성스러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아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오열했고 은숙은 소파에 엎드려 통곡했다. 서준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의심했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모든 안배를 해두었다는 사실에 압도당한 것이다. 유언장이 있었군요.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안 씨를 합법적인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친필 유언장. 그 말은 즉 지안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저희 어머니가 법적으로 지안 씨에게 귀속되어야 할 막대한 부를 불법으로 탈취해 주무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운 가문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제 진짜 전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당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백미란 여사가 방금 박태희 변호사를 호출했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준이 지안과 은숙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박태희가 누군가요? 지안이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변호사. 서준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수십 년간 성운그룹의 모든 불법과 오물들을 합법적으로 덮어준 법비 파페이입니다. 강명석의 편지는 엄청난 폭탄이었지만 백미란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반격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된 이후의 시간들은 지안의 인생에서 가장 숨 가쁜 순간들이었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숙이 커피를 끓이는 동안 지안과 서준은 상자 속의 문서들을 샅샅이 검토하며 강 회장이 남긴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었다. 유언장은 진짜였다. 확정일자가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서명이 있었으며 명석이 백미란과 정략 결혼을 하기 몇 달 전에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날짜가 선명했다. 그것은 강명석의 모든 생물학적 자녀가 그의 재산 절반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한 반박 불가한 법적 문서였다. 어머니는 이 존재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서준이 서류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만약 알았다면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라도 이것부터 불태워버렸을 테니까요. 명석 씨가 아주 치밀하게 숨겨두셨어. 주방에서 은숙이 대답했다.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아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지. 미란 씨가 결코 의심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게 누군데요? 지안이 물었다. 나한테는 절대 말해주지 않으셨어. 날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내가 모를수록 더 안전할 테니까. 다시 서준의 전화가 울렸다. 아까와 같은 익명의 발신자였다. 박태희 변호사가 새벽에 담당 판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성운그룹 가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백 여사는 당신들이 뺏어갈 수 있는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정오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지안이 물었다. 왜 우릴 돕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네요.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우리가 유언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자산을 동결해버리면
서류 쪼가리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석 씨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 원본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실지도 몰라. 그게 누군가요? 엄마, 정베드로 신부님. 명석 씨의 고해 신부이자 어린 시절부터 막역했던 친구분이지. 명석 씨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베드로 신부님일 거야. 성 세바스찬 성당은 서울 구도심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 도심의 웅장한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소박한 건축물이었지만 마음을 경건하게 만드는 평화로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지안, 서준, 그리고 은숙이 도착했을 때는 아침에 첫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새벽 미사가 막 끝났고 몇 안 되는 신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베드로 신부는 강복을 내릴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릴 만큼 연로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세월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오는 은숙을 본 순간 신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쥐고 있던 성작 성배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송은숙 자매님. 신부는 유령을 본 듯 속삭였다. 오랜만입니다, 신부님. 은숙이 천천히 다가갔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에게요. 신부의 시선이 서준을 거쳐 지안에게 닿았다. 젊은 지안을 바라보는 순간 신부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경이로움, 고통스러움, 그리고 아름다움이 혼재된 얼굴이었다. 그와 똑 닮았구나. 베드로 신부가 지안에게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명석이의 눈을 가졌어. 세상의 잔인함에 부서지기 전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의 눈빛을.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까? 지안이 물었다. 네가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 명석이가 모든 걸 고해성사했으니까. 세상은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고 믿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네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떠났어. 돌아가셨을 때요. 서준이 굳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버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신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성당 문 쪽을 힐끗 바라보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소. 내가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죄악 같은 진실이. 신부는 그들을 제의실 옆에 작고 낡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고서와 성물들로 가득 찬 방이었다. 그는 문을 굳게 잠그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책상 뒤에 앉았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듣기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신부가 입을 열었다.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이 진실을 복수가 아닌 오직 정의를 구현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세 사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명석 회장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고요한 방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준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명석이는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독살당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 멈출 때까지 매일 조금씩 치명적인 독이 그의 몸에 주입되었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준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최고의 주치의들이 진찰했어요. 부검도 정밀검사도 다 마쳤다고요. 백미란 여사가 고용한 의사들이지. 백 여사의 변호사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진행된 검사였고 백 여사가 직접 주도한 장례식이었소.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지아는 발밑에 땅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은숙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신부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명석이 본인이 알았기 때문이요. 그가 죽기 몇 주 전 나를 찾아왔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로. 그는 누군가 자신을 독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했지. 내게 무언가를 맡기며 만약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가장 올바른 손에 이 물건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소. 베드로 신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난 단 한 번도 이것을 열어보지 않았소. 명석이는 진짜 후계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오면 그때 전해달라 했지.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소.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밀랍 인장에는 성운 그룹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상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인장이었다. 열어봐, 지안아. 은숙이 흐느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네게 남긴 거란다.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어내자 여러 장의 서류, 은행 증서, 부동산 명의 이전서, 그리고 지안의 심장을 멎게 할 뻔한 물건이 하나 들어있었다. 아주 작은 구형, 디지털, 소형 녹음기였다. 이게 뭡니까? 결정적 증거요. 신부가 대답했다. 명석이가 죽기 불과 몇 주 전에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 모든 것을 뒤집을 진실이 담겨 있지. 서준이 녹음기를 건네받았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틀어볼 수 있겠네요. 신부의 책상에 있는 낡은 노트북에 기기를 연결했다. 틀어보세요. 지안이 말했다.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해요. 잡음과 함께 병실처럼 공명음이 울리는 공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쇠약하지만 분명한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미란아,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날 독살하고 있잖아. 긴 침묵,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백미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네.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 수십 년 만에 가장 맑아. 네가 내 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알아. 네가 이 원장을 병원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가 내게 다 말해줬어. 이 원장은 돌팔이였어요. 그는 정직한 의사였지. 그래서 네가 제거한 거고. 다시 침묵이 흐른 뒤 백미란의 목소리는 이제 가식적인 부부의 연기조차 집어치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만약 사실이라면 어쩔 건데요? 날 고발이라도 할 건가? 누구한테? 무슨 증거로? 대한민국의 최고 스펙 변호사들, 최고 권위의 의사들, 대법원 판사들까지 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데 당신이 뭘 할 수 있죠? 내 유언장이 있어. 내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작성한 원본. 내 딸을 인정하는 유언장 말이야. 백미란의 잔인한 비웃음 소리가 녹음기를 뚫고 나왔다. 당신 딸, 당신의 그 소중한 사생아는 죽었어요. 은숙이가 오래전에 유산했다고. 거짓말,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게서 철저히 숨겼지. 알면 어쩔 건데요? 그깟 식모년이 낳은 천박한 핏줄 따위가 뭘 어쩔 건데. 내 딸이야. 내 피가 섞였고 유언장에 따라 성운 그룹 절반의 지분을 가질 적법한 권리가 있어. 그 따위 유언장, 세상에 빛을 볼 일은 영원히 없을 거예요. 당신이 곧 죽어 없어지면 내가 그깟 종이 쪼가리들을 전부 찾아내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모두 찾아내진 못할 거다. 나도 대비를 해뒀으니. 대비? 무슨 대비? 수레 전 고해 신부에게 복사본을 쥐어준 거? 내가 못 찾을 곳에 숨겨뒀다고 착각하나 본데. 다 찾진 못해. 미란아. 언젠가 네가 가장 방심한 순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거다. 그날이 오면 네가 거짓과 피로 세운 그 추악한 제국도 무너져 내릴 거다. 협박으로 들리네요. 아니, 약속이야. 녹음이 툭 하고 끊겼다. 신부의 사무실은 죽은 듯 고요했다. 은숙의 뺨으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지안의 가슴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서준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의 목소리는 유령의 속삭임 같았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살해한 거야. 서준 씨, 지안이 다가가려 했다. 아니, 내버려 두세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요. 서준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걸어가 창틀을 붙잡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베드로 신부가 조용히 말했다. 명석이가 남긴 서류 중에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어. 지안이 서류 더미를 뒤지다 다른 것들과 날짜가 확연히 다른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강 회장이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작성된 법적 문서였다. 검찰총장 앞으로 작성된 정식 고소장이네요. 지안이 소리 내어 읽었다. 피고소인 백미란, 죄명 살인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합법적 상속인 은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및 교사. 명석이는 저걸 접수하지 못했소. 신부가 설명했다. 기회를 얻기 전에 눈을 감았지. 하지만 고소장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 거요. 당신들이 가진 증거 서류들과 저 녹음 파일이라면 검찰도 당장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움직여야 해요. 지안이 새로운 투지로 눈을 빛내며
일어섰다. 백미란이 자산을 동결하기 전에, 증거를 더 인멸하기 전에요. 하지만 어떻게? 은숙이 물었다. 우린 아는 검사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잖니. 가장 확실한 백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때 제2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끼어들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는 오만석 셰프가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서류가 꽉 찬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인사하시죠. 오 셰프가 선언하듯 말했다. 차수현 특검 검사님이십니다. 지난 3년 동안 백미란과 성운 그룹의 뒤를 집요하게 캐온 저승사자이시죠. 차 검사가 성큼성큼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만 제 정보원인 오 셰프님을 통해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았습니다. 전 백미란을 잡아넣기 위해 수년을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무수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고 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를 올가맬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지안이 녹음기를 위로 치켜들었다. 차 검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것과 제가 모은 자료들이 합쳐지면 당장 백미란의 목줄을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제 정보망에 따르면 박태희 변호사가 지금 이 순간 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산 동결 가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창가에 있던 서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핏발선, 그의 눈에는 지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모두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백미란 측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대법원과 특검에 이 서류들을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살인 혐의 수사를 개시하는 겁니다. 지아는 어머니를, 서준을, 그리고 베드로 신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정의를 찾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정의를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은숙이 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가자, 지아나. 우리 가족이 늘 그래야 했던 것처럼 다 함께 맞서자꾸나. 그들이 희망을 품고 성당 밖으로 빠져나올 때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서늘한 시선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 안에서 박태희 변호사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사모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해 신부가 저들을 만났고 차수현 검사까지 방금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백미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소름 끼쳤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절대 영도의 얼음 같았다. 플랜 B를 가동해. 내 가족을 건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 버러지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줄 때가 왔어. 진짜 전쟁이 막을 올렸고 백미란은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차수현 검사가 모는 차량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안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안이 골든 크라운 레스토랑 바닥에 그 사진을 떨어뜨린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건만 그녀의 온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버렸다. 미행이 붙었습니다. 조 수석에 앉은 오만석 셰프가 사이드 미러를 힐끗 보며 말했다. 은숙 씨 아파트에서 나올 때부터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군요. 차 검사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놔두세요. 백미란에게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니까 어디로 가는 건데요? 뒷좌석에서 지안이 은숙과 서준 사이에 낀 채 묻었다. 백 여사의 권력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및 특검 사무실입니다. 일단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백미란 할아비가 와도 우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지안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서아의 문자였다. 지안아, 대체 어디야? 최 지배인님이 백 여사 지시라며 당분간 레스토랑 문을 닫는데 다들 출근 금지 떨어졌어. 너무 걱정돼. 꼭 연락 줘. 지안은 미안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절친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난 무사해. 설명하자면 길어. 조만간 다 얘기해줄게. 몸 조심하고 절대로 성운 그룹 사람들과 엮이지 마. 전화를 집어넣고 지안은 어머니를 살폈다. 은숙의 안색은 창백했고 호흡은 평소보다 가빠 보였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미 병약해진 그녀의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우리 딸.
은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내 걱정은 마라. 집에서 쉬셔야 했는데. 이리저리 차 타고 고생하시고. 천만에. 네 아버지가 마침내 정의를 돌려받는 이 순간을 절대 놓칠 수 없지.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인걸. 지금껏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던 서준이 입을 열었다.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멍청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를 찾았고 특검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릴 조용히 놔둔 걸까요? 성당에서나 이동 중에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서류를 빼앗을 수 있었을 텐데 물리적으로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차 검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백미라는 깡패처럼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리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증거를 챙겨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그녀도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고 있었을 거란 뜻입니다. 백미란의 플랜 B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일 겁니다. 차량이 수사처 건물에 도착했다. 육중한 콘크리트와 방탄유리로 요새처럼 지어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차 검사는 복잡한 보안 게이트를 거쳐 5층에 있는 자신의 수사본부로 일행을 안내했다. 여긴 안전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며 차 검사가 말했다. 이 건물 안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은 백미란에게도 없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를 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안이 물었다. 자산 동결 영장이 문제잖아요. 백 여사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부패가 개입되었다는 걸 입증하면 특검 직권으로 영장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겐 정확히 그 입증 자료가 있죠. 차 검사는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3년입니다. 백미란이 저지른 뇌물공여, 협박,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을 추적한 기록이죠. 유일하게 부족했던 건 이 모든 걸 증언해줄 용기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계시죠. 서준 씨의 내부 증언, 지안 씨라는 살아있는 사기극의 증거, 그리고 은숙 여사님을 협박한 사실, 거기다 저 강명석 회장님의 육성 녹음까지. 이 모든 걸 모으면 백미란의 더러운 제국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차 검사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결의에서 끔찍한 경악으로 바뀌었다. 뭐라고? 언제? 아니, 그게 말이 돼.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준 씨, 무슨 일입니까? 당신 어머니의 플랜 B가 방금 가동됐습니다. 차 검사가 사무실 구석에 TV를 켰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성운그룹의 후계자 강서준 부사장이 대규모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격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그룹 자금 수백억 원을 해외 조세회 피처의 개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난 회사 돈엔 단 1원도 손을 댄 적이 없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고발을 주도한 것이 강 부사장의 친어머니인 백미란 성운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백 회장은 방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수많은 마이크 앞에선 백미란의 모습이 나타났다.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그녀의 뺨 위로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미로서 제 인생 가장 통탄스러운 날입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자금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과 정의 앞에서는 제 핏줄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서준이 주먹을 쥐고 화면을 노려보았다. 어머니가 날 재무팀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했어. 회사의 모든 돈줄은 어머니가 다 쥐고 흔들었다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현재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의 직원인 이지안 씨에 대해서도 공갈 협박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안은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지안 씨는 자신을 구 강명석 회장의 숨겨진 혼외자라 주장하며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미끼로 성운 가문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혹, 하. 그 순간 은숙이 끔찍한 숨소리를 내며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로 쓰러졌다. 안색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심하게 발작하기 시작했다. 엄마, 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숨을 못 쉬어 구급차 불러요. 차 검사가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동안 오 셰프가 은숙의 기도를 확보하며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엄마,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이제 다 왔는데, 이제 아빠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데.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지안아, 은숙이 희미하게 속삭였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네 아빠는 널 믿었고 나도 널 믿어.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체력을 아껴요. 수분 내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조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은숙을 들것에 싣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자 지안이 따라 나서려 했다. 나도 갈 거예요. 우리 엄마라고요. 안 됩니다. 지안 씨. 차 검사가 지안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체포 영장이 이미 발부됐어요.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좋으니까 엄마 옆에 있을 거야. 당신이 잡혀 들어가면 백미란이 이기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당신의 미래를 이렇게 허무하게 내던질 겁니까? 지안의 얼굴 위로 절망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오 셰프가 나섰다. 내가 모시고 가마. 내 목숨을 걸고 네 어머니를 가족처럼 지킬 테니 걱정 마라. 셰프님,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안이 흐느끼며 물었다. 오 셰프의 눈동자에 수십 년 묵은 부채감이 일렁였다. 아주 오래전 네 어머니가 저택에서 처참하게 쫓겨날 때 나는 두려움에 떨며 뒤에 숨어만 있었다. 비겁하게 침묵한 대가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지. 이게 내 과거의 비겁함을 씻을 마지막 기회란다. 오 셰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구급대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사무실에 남은 세 사람은 지옥 같은 절망에 빠졌다.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지아는 창밖에 구급차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눈물만 흘렸다. 우리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서준이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내게 가짜 횡령을 덮어씌울 조작된 서류들을 만들고 지안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넣을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친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난 단 한 번도 아들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 체스판의 말 중 하나였을 뿐이지. 내가 스스로 체스판을 벗어나려 하자 주저없이 날 버림패로 쓴 겁니다. 차 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서준 씨에게 조세에 비춰 자금 이체 혐의를 덮어씌우려면 은행 내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조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백미란이라도 하루아침에 그런 연방급 금융 데이터를 흔적 없이 조작할 순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나 끈이 다 있으니까요. 아니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정도 스케일의 조작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때 차 검사 사무실에 내선 전화가 울렸다. 수사관이었다. 검사님, 1층 안내데스크에 발신자 불명의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이 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장 가지고 올라와. 몇 분 뒤 수사관이 들고 온 작은 상자 안에는 한 무더기의 문서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동봉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미란에 의해 인생이 파탄났지만 마침내 맞서 싸울 용기를 낸 누군가로부터. 차 검사가 다급히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뜬 것은 선명한 CCTV 녹화 영상이었다. 장소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 영상 속에는 백미란의 수족인 박태희 변호사가 어둠 세계에서 유명한 해커 조직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 가방을 건네며 거래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파일에는 강서준 부사장의 계좌 내역을 불법으로 조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깔끔하게 병합되어 있었다. 날짜는 정확히 3일 전이었다. 세상에. 차 검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태희 변호사가 해커를 고용해 서준 씨의 비자금 내역을 조작하는 완벽한 증거 영상입니다. 지안과 서준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었다. 고통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게 진짜라면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군요. 그때 지안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오 셰프였다. 지안아, 어머니가 고비를 넘기셨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 발작이었는데 다행히 안정되셨어. 지금 의식이 돌아오셨고 널 찾으신다. 지안은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지안아, 수화기 너머로 은숙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억울한 누명도, 강 회장님 일도 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지안아, 내 말 잘 들어라. 네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하나 더 있어.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 모든 판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석 씨는 베드로 신부님 한 분만 믿었던 게 아니야. 백미란이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백미란과 가장 가까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확실한 분신을 숨겨두었지. 그게 누군데요? 엄마, 명석 씨의 여동생 미란이가 평생을 시기하고 증오해서 외국으로 내쫓아버렸던 그 사람. 내 아버지는 죽기 직전 법적 효력을 갖춘 진짜 원본 서류들과 자신이 직접 서명한 출생증명서의 공증 원본을 그녀에게 보냈어. 제 출생증명서 원본을요. 그래, 넌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완벽한 강명석의 딸이었다. 강수진, 네 고모를 찾아야 해. 만약 누군가 백미란을 단번에 파멸시킬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내 고모 강수진일 거다. 은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특검 수사본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턱에는 여행용 코트를 입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60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강명석 회장의 기품 있는 이목구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지안이 확인하던 바로 그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강수진입니다. 여성은 숨을 멈춘 채 서 있는 지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널 만나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지. 그녀는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왔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세상에, 내 오라비와 어쩜 이리도 똑같을까? 내가 알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남자와. 고모님, 그래, 아가, 내가 네 고모다. 수지는 핸드백에서 거대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난 내 오라비를 살해한 그 악마 같은 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단다. 그리고 우린 그녀를 완전히 끝장낼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강수진이 차 검사의 책상 위에 쏟아낸 서류들은 수십 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토해냈다. 수많은 공증 서류, 친자 확인서, 명백한 스위스 은행의 원본 거래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서명이 명확히 밝힌 지안의 진짜 출생증명서 원본이었다. 서명란에는 송은숙, 강명석의 이름이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오빠는 죽기 몇 주 전 내게 모든 걸 보냈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백미란이 자신을 독살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 이 서류들을 맡기며 단 하나의 지시를 내렸지. 내 딸이 백미란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싸울 준비가 된 걸 어떻게 아셨죠? 지안이 물었다. 어젯밤 누군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 골든 크라운의 그 웨이트리스가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라고. 단번에 누군지 알아들었지. 오만석 셰프님. 지안이 중얼거렸다. 오 셰프는 단순한 정보원을 넘어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설계해둔 거대한 안배의 묵묵한 수호자였던 것이다. 수진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이것이 오빠가 죽기 3일 전에 쓴 어떤 법적 공격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최종 유언장이다. 백미란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 대사관을 통해 스위스로 직접 송달되었지. 차 검사가 꼼꼼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백미란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강 회장님은 백미란의 살인 의도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배신자로 규정해 상속권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성운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오직 적법한 2명의 후계자에게만 정확히 절반씩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지안이 놀라 되물었다. 2명이라고요? 수진이 서준을 바라보았다. 오빠는 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서준아, 미란이의 괴물 같은 통제에서 널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지. 이 유언장에서 오빠는 너 역시
미란이의 피해자로 인정하며 내 몫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자신을 조종하고 버린 어머니와 달리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믿었던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품고 있었다. 나도 이제야 그 통제에서 벗어났어요, 고모. 서준이 흐느꼈다. 조금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 지안이 다가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우린 제 시간에 그것도 함께 도착한 거니까요. 그날 밤 특검 수사본부는 폭풍 같은 수사 개시의 진원지였다. 차 검사는 밤을 꼬박 세우며 연방법원, 대법원, 영장전담, 판사들과 조율했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며 모든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꿰어 맞췄다. 날이 밝아오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백미란 성운그룹 회장의 전격 체포 작전은 아침 뉴스 정규 방송을 끊고 모든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의 막후에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여제는 수십 명의 수사관에 둘러싸여 성운 저택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협박을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박태희 변호사 역시 법원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가 해커와 뒷거래를 하는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그녀의 모든 변명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병원 병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뉴스를 통해 백미란의 추악한 제국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냈어요, 엄마. 지안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진실은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아낸다는 거. 은숙은 혈색을 많이 되찾은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아빠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병실 문이 열리고 커다란 꽃다발을 든 서준이 들어왔다. 그 뒤로 강수진 고모와 오만석 셰프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서아가 뛰어들어왔다. 지안아. 서아가 지안을 와락 끌어안았다. 뉴스 다 봤어. 이게 대체 무슨 영화 같은 일이야.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거든. 지안이 울음을 터뜨리며 웃었다. 그래도 지금 내 옆에 와줬잖아. 그거면 충분해. 당연하지. 우리 절친이 갑자기 벼락부자 재벌 상속녀가 됐는데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지. 건방져지지 않게.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따뜻한 풍경이었다. 수진이 은숙의 침상 곁으로 다가왔다. 당신이 우리 오빠가 평생 사랑했던 분이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 오빠가 당신을 그토록 잊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전 그저 여느 엄마들이 하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은숙이 대답했다. 내 딸을 지키는 일이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지안이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으니까요. 그건 세상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적입니다. 몇 주 후 지안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강명석 회장의 최종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인되었고 지안과 서준은 성운그룹의 공동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룹을 물려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쓰거나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막대한 사재를 출연해 강명석 재단을 설립했다.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무료로 변호하고 구제하는 재단이었다. 차 검사의 오빠처럼 백미란에게 억울하게 파멸당했던 가족들이 재단의 첫 번째 도움을 받아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은숙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오만석 셰프는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골든 크라운의 총지배인 겸 대표로 임명되었다. 지안과 서준은 모든 일이 시작된 그 레스토랑을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항상 지안을 지지해 주었던 서아는 당당히 매니저로 승진했고 과거 부당한 권력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직원들을 쥐어짜던 최지배인은 조용히 해고되었다. 잔인함 없이 내려진 조치였지만 불의 앞에서의 침묵 역시 대가를 치른다는 명확한 경고였다. 백미란의 몰락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안은 서준과 함께 강명석 회장이 잠든 묘역을 찾았다. 두 사람은 양손에 흰 국화를 들고 나란히 걸었다. 고요한 묘역에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안녕, 아빠. 지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빼앗아갔지만 이 험난한 싸움의 모든 순간마다 아빠가 제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의 사랑이 저 먼 곳에서도 우릴 지켜줬어요. 서준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묘비를 바라보았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진실을 외면했던 지난 시간들을 두려움에 먹혀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날들을요.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요. 부드러운 봄바람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마치 강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어딘가에서 미소로 답해주는 것 같았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유령의 서늘함이 아니라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안과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였다. 눈을 떴을 때 저 멀리서 어머니 은숙이 고모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기어코 이곳에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었다. 은숙은 명석의 묘비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약속을 지켰어요, 내 사랑. 그녀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딸을 지켜냈고 그 아이는 우리가 꿈꾸던 그 눈부신 모습 그대로 자라주었어요. 지안이 다가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서준과 수진도 그들을 감싸 안았다. 지독한 비극과 탐욕이 갈라놓았던 네 사람. 그들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마침내 한 곳에 모였다. 그날 밤 지안이 자랐던 작고 낡은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나 은식기는 없었지만 그 어느 만찬보다 따뜻했다. 은숙이 아직은 조금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강명석 회장님을 위하여. 그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 수십 년 뒤에야 비로소 만개할 아주 깊고 튼튼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고 떠난 그 위대한 남자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지안과 서준이 동시에 잔을 맞부딪히며 화답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모 수진이 덧붙였다. 마침내 먼 길을 돌아 진정한 집을 찾아온 우리 가족을 위하여. 창밖으로는 수많은 별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목격한 도시. 그러나 그 폐허 위에는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을 오직 진정한 사랑과 용기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왕관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